사모님, 지금 당장 이거 입고 뒷문으로 도망쳐야 돼요. 극심한 진통으로 낡은 분만대에 누워 무통주사를 기다리던 제게 사색이 된 간호사가 다급히 유니폼을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원장인 시어머니가 제 목숨을 노린다는 이야기를 속삭였죠. 저는 만삭의 배를 움켜쥐고 신발조차 신지 못한 채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등 뒤로는 시어머니가 쌍욕을 퍼부으며 바짝 쫓아오고 있었죠. 피투성이가 된 맨발로 어둠 속을 헤매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 복수를 하겠다고요. 지옥의 끝에서 살아남은 한 엄마의 처절한 복수가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망가뜨릴 줄 알았다면 저는 그날 그 남자의 손을 절대로 잡지 않았을 거예요. 27에 시작한 결혼 생활이 어느새 3년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과 동시에 다니던 회사를 미련 없이 그만뒀어요. 남편 하나만 믿고 이 가정 하나만 바라보고 제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빚 독촉장과 도망다니는 남편의 뒷모습뿐이었어요. 남편은 사업을 한다며 여기저기 손을 벌렸지만 벌이는 일마다 보기 좋게 무너졌습니다. 남은 건 빚이었고 그 빚을 피해 남편은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만삭의 몸으로 그 빚쟁이들의 전화를 대신 받아야 했어요. 한때 이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간다던 시어머니의 산부인과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리하게 병원을 키우고 또 그 안에서 벌어진 사고들을 덮느라 시어머니는 빚더미에 올라앉았죠. 이제는 당장 빨간 딱지가 붙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태로운 처지였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그 모든 잘못을 저에게 돌렸어요. 집에 들어서면 시어머니는 늘 저를 노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니년이 이 집에 굴러 들어오고 나서부터 집안이 풍비박산났다. 네가 들어온 게 화근이야. 저는 부푼 배를 감싸 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잘할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잘하긴 뭘 잘해. 밥만 축 내는 주제에 입은 살아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그 말들이 저를 조금씩 갉아먹었어요. 그래도 저는 견뎠습니다. 제 뱃속에서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저는 그 모든 모욕을 삼켰습니다. 출산일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시어머니는 또 다른 말을 꺼냈어요. 병원비가 어디서 나와? 그 돈이 다 어디 있어? 대병원에서 나. 저는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 병원은 이제 문 닫기 직전이잖아요. 전기도 잘 안 들어온다면서요. 낳기만 하면 되는데 무슨 전기 타령이야? 쓸데없는 소리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불길한 느낌이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그게 무엇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결국 출산 예정일이 하루 지난 밤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진통이 점점 심해졌지만 남편은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진통으로 식은땀을 흘리는 저를 거의 끌다시피 차에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차문에 매달리며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어머니, 그냥 큰 병원으로 가요. 가까운 데로요. 제발요. 시끄러워. 잔말 말고 가만히 있어. 차는 어둡고 인적 없는 길을 한참 달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정말로 불 꺼진 시어머니의 병원이었어요. 간판의 불은 진작에 꺼져 있었고 건물 전체가 차갑고 음산한 기운을 풍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둠 속에서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 저를 수술실로 데려갔어요. 낡은 분만대 위에 누운 저는 두려움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진통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빠져나가기를 반복했어요. 시어머니는 무통주사를 가져오겠다며 잠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침대 위에서 시어머니가 돌아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평소 저를 안쓰럽게 보던 젊은 윤 간호사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왔어요. 윤 간호사는 제 손을 덥석 붙잡았는데 그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산모님, 큰일 났어요.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셔야 돼요. 저는 영문을 몰라 윤 간호사를 명하니 쳐다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어딜 나가요? 윤 간호사는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목소리를 한껏 낮췄습니다. 제가 방금 원장실 앞을 지나는데 원장님이 이상한 통화를 하고 계셨어요. 윤 간호사는 침을 한번 삼키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책상 위에 사모님 이름으로 든 보험 증권을 잔뜩 펼쳐놓고 누군가랑 사모님을 어떻게 할지 의논하고 계셨다고요.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험이라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윤 간호사는 떨리는 손으로 자기 휴대폰을 꺼내 보였어요. 무서워서 제가 다 녹음해뒀어요.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사모님 정말 위험해요. 윤 간호사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차마 사람이 할 짓이라고는 믿기 힘든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놓을 주사를 위험한 약으로 바꿔치기 위해서 아이를 낳다가 잘못된 것처럼 꾸며 저를 죽이려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받은 보험금으로 무너져가는 자기 병원을 살리려 한다는 끔찍한 계획이었죠.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설마 했던 그 불길한 예감이 이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날 줄은 몰랐어요. 윤 간호사는 옷장에서 여벌의 간호사 옷을 꺼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사모님, 제발 이거 입고 뒷문으로 도망치세요. 빨리요. 저는 손을 덜덜 떨면서 그 옷을 받아들었어요. 배신감과 공포가 뒤엉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지만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저는 진통을 참아가며 간호사 옷을 몸에 꿰어 입었어요. 윤 간호사는 입술을 꽉 깨물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제가 원장님 시선을 끌게요. 그 틈에 무조건 뛰세요. 뒤돌아보지 말고요. 윤 간호사는 그 말을 남기고 수술실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잠시 후 복도 쪽에서 요란하게 뭔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간호사가 일부러 의료기구가 담긴 카트를 통째로 엎어버린 거였어요. 저 멀리서 시어머니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다 뭐야? 똑바로 좀 못해? 시어머니의 발소리가 카트 소리가 난 쪽으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구름배를 두 손으로 감싸 안고 숨을 죽인 채 수술실 뒷문 쪽으로 기어가듯 움직였어요. 뒷문은 비상계단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문의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밀었습니다. 그런데 녹슨 경첩에서 끼익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텅 빈 병원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멀어졌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날카롭게 솟구쳤어요. 너 거기서 뭐해? 어딜 도망가려고? 거기 안 서? 저는 더 이상 망설일 틈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비상계단을 한 칸 한 칸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필 그 순간 1층 로비 쪽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빚쟁이들을 피해 숨어 다니던 남편이 무슨 일인지 그 시간에 병원으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비상계단을 내려오던 저와 남편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저는 잠시나마 헛된 기대를 품었어요. 이 사람만은 그래도 제 남편이니까 저를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였죠. 여보, 나 좀 살려줘. 당신 어머니가 나를 죽이려고 해. 하지만 남편의 얼굴에는 저를 걱정하는 기색이라고는 조금도 없었어요. 무슨 헛소리야. 빨리 안 내려와? 일이 더 커지기 전에 가만히 좀 있어. 남편은 제 안부를 묻기는커녕 저를 붙잡으려고 계단으로 성큼성큼 뛰어 올라왔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도 시어머니와 다를 게 없다는 걸요. 저는 뒤로 물러서다가 계단 옆에 놓인 소화기를 발견했어요. 남편의 손이 제 옷깃을 막 스치려는 찰나
저는 그 무거운 소화기를 두 손으로 들어 남편의 발치를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이게 미쳤나? 너 정말 이럴 거야? 소화기가 계단을 쿵쿵 굴러 떨어지며 남편의 앞을 막아섰어요. 저는 그 틈을 타 1층 로비를 가로질러 병원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밖에는 굵은 빗줄기가 사정없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신발조차 챙겨 신지 못한 맨발이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빗속으로 저는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병원 뒷골목을 빠져나온 그 순간부터 제 세상은 온통 빗물과 어둠뿐이었어요. 맨발로 차가운 아스팔트 도로에 들어서자 발바닥이 칼로 베이는 듯한 통증이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언제 그랬는지 발은 이미 찢어져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어요. 빗물에 씻겨 내려간 핏자국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옅은 분홍빛으로 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픔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어요.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비에 옷은 순식간에 흠뻑 젖었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척척 들러붙으면서 몸속의 온기가 빠르게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이가 딱딱 부딪힐 만큼 추웠지만 멈추면 죽는다는 생각 하나가 저를 계속 움직이게 했습니다. 저 멀리 뒤쪽에서 손전등 불빛 2개가 어지럽게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각자 다른 골목으로 흩어져 저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불빛이 이벽저벽을 훑으며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피해 좁은 골목 안쪽으로 황급히 몸을 숨겼어요. 골목 한쪽에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하는 커다란 쓰레기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일 틈도 없이 그 쓰레기통 뒤편에 부른배를 구겨 넣듯 몸을 숨겼어요. 차가운 빗물과 썩은 냄새가 뒤섞여 속이 울렁거렸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숨을 죽이고 웅크려 있는데 또다시 진통이 허리를 끊어낼 듯이 덮쳐왔어요. 배에서부터 등 뒤까지 온몸을 비틀어 짜는 듯한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새어나오려는 비명을 막으려고 입술을 씹었어요. 어찌나 세게 깨물었는지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났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만큼 두 주먹을 꽉 쥐고 저는 그 고통이 지나가기만을 빌었습니다. 그렇게 진통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저벅저벅 구두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남편의 발소리였습니다. 그 차가운 발소리가 제가 숨은 쓰레기통 바로 앞에서 뚝 멈췄어요.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 빗속에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발도 다쳤을 텐데 멀리는 못 갔을 거 아니야. 남편이 쓰레기통 덮개에 손을 가져다 대는 게 느껴졌어요. 덮개가 들썩이는 그 작은 소리에 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고 눈을 질끈 감은 그 순간이었어요. 쓰레기통 옆 틈새에서 길고양이 한 마리가 야옹 소리를 내며 요란하게 튀어나왔습니다. 아이씨, 깜짝이야. 웬 고양이가 사람을 놀라게 해. 고양이가 빗속을 가로지르며 달아나자 남편의 손이 덮개에서 떨어졌어요. 남편은 따증 섞인 욕설을 내뱉고는 고양이가 사라진 반대편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남편의 발소리가 충분히 멀어지기를 기다렸어요. 빗소리에 그 발소리가 완전히 묻히고 나서야 저는 다시 무거운 몸을 천천히 일으켰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재개발 구역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했어요. 곧 헐릴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선 그 골목은 마치 출구 없는 미로 같았습니다. 가로등 하나 제대로 켜진 곳이 없어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어요. 저는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본능이 이끄는 대로 골목 안쪽으로 발을 옮겼어요. 부른배를 한 손으로 받치고 다른 손으로는 차가운 벽을 더듬으며 걸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헤매다 다다른 곳은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높은 벽돌담이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었고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주변을 둘러봤어요. 벽을 넘기에는 제 몸이 너무 무거웠고 다른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려는데
골목 입구 쪽에서 여러 명의 발소리가 한꺼번에 들려왔어요. 남편의 연락을 받았는지 덩치 큰 사채업자 무리까지 그 자리에 합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좁은 골목 입구를 가로막듯 일렬로 늘어섰어요. 마치 벽을 하나 더 세운 것처럼 저희 도망칠 길이 완벽하게 막혀버린 겁니다. 사채업자 하나가 손전등을 제 얼굴에 들이대며 비웃듯 입을 열었어요. 여기 꽁꽁 숨어 있었네. 도망갈 데가 있어야 도망을 가지 않겠어? 또 다른 사채업자가 침을 퇴뱉으며 비아냥거렸어요. 만삭인 여자가 이 빗속에 어딜 그렇게 도망친다고 사람을 고생을 시켜. 그 무리 사이를 비집고 시어머니가 앞으로 나섰어요. 시어머니는 손전등 불빛 너머로 저를 노려보며 잔인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처녀만 산채로 잡아오면 보험금으로 당신들 빚 한 푼도 안 남기고 싹 다 갚아줄게. 저는 그 말에 온몸이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제 목숨을 돈으로 흥정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제 귀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 말 진짜죠? 우리가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 안 합니다. 내가 언제 빈말하는 거 봤어? 어서 천연 다리부터 붙잡아. 저는 정말로 이제 모든 게 끝이구나 싶었어요. 그 절망감이 차가운 빗물처럼 온몸을 휘감는 그 순간이었어요. 다리 사이로 뜨끈한 무언가가 왈칵 쏟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양수가 터진 거였어요. 다리에 힘이 쭉 풀려 그대로 흙탕물 위로 주저앉으려던 찰나 골목 한 구석에 버려진 낡은 컨테이너 박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녹슨 철문이 한 뼘쯤 열려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있는 대로 쥐어 짜냈습니다. 흙탕물이 흥건히 고인 바닥을 두 손으로 짚으며 그 좁은 문틈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부른 배가 문턱에 걸려 숨이 턱 막혔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철판 바닥에 온몸이 닿았어요. 저는 안쪽 깊숙한 구석으로 몸을 끌고 가 잔뜩 웅크렸습니다. 밖에서는 저를 찾느라 사채업자들이 컨테이너의 철판을 거칠게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둔탁한 그 소리가 제 머리 바로 위에서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이 안으로 기어 들어간 거 아니야? 문 열린 데부터 샅샅이 다 뒤져봐. 저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숨소리마저 죽였어요. 얇은 철판 한 장을 사이에 두고 저와 저들 사이에 생사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소리를 냈다가는 그 자리에서 끌려나갈 게 뻔했어요. 바로 그 극한의 긴장 속에서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려는 강렬한 신호가 제 온몸을 사정없이 강타했어요. 지금껏 겪은 어떤 진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통증이었습니다. 눈앞이 핑 돌면서 철판 두드리는 소리도 사채업자들의 목소리도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컨테이너 바닥으로 천천히 무너지듯 쓰러졌어요. 마지막으로 제 배를 감싸 안으며 저는 아이의 이름을 속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 의식은 그대로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어요. 제가 차가운 컨테이너 바닥에 쓰러진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얼마 흐르지 않은 것 같은데 갑자기 컨테이너 철문이 부서질 듯한 괴금과 함께 활짝 열렸습니다. 쾅하는 소리에 저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화들짝 정신이 들었어요. 곧이어 낯선 남자의 거친 손길이 제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손이 저를 어둠 속에서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채업자가 저를 잡으러 온 줄로만 알았습니다. 흐려지는 정신 속에서도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 손길을 뿌리치려 발버둥 쳤어요. 나요. 제발 놔줘요. 나 좀 그냥 내버려둬요. 하지만 그 낯선 남자는 저를 더 단단히 붙잡으며 다급하게 속삭였어요. 진정해요. 나 그 사람들이랑 한패 아니에요. 당신 구하러 온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발버둥을 멈추고 흐릿한 눈으로 남자를 올려다봤습니다. 빗물에 젖은 남자의 얼굴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누구세요? 나를 왜 도와요? 당신을 어떻게 믿어요? 남자는 주변을 살피며 더욱 낮은 목소리로 빠르게 말을 이었어요.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나는 당신 시어머니 병원에서 사람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 여자 정체를 알아요. 일단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시어머니 병원에서 사람을 잃었다는 그 한마디에
저는 본능적으로 이 사람을 믿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저를 죽이려는 시어머니의 편은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했으니까요. 강 대표는 저를 부축해 미리 세워둔 검은색 벤 차량으로 데려갔습니다. 뒷좌석 문을 열고 저를 조심스럽게 눕히듯 태웠어요. 바로 그때 저를 쫓던 사채업자 무리와 시어머니가 컨테이너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강 대표는 운전석에 올라타자마자 차량의 상향등을 환하게 켰습니다. 눈부신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자 그들은 두 손으로 눈을 가리며 우왕좌왕했어요. 저 차 뭐야? 누구야? 눈부셔서 안 보이잖아. 그 틈에 강 대표는 거칠게 악셀을 밟았습니다. 벤이 굉음을 내며 그들 사이를 뚫고 빠르게 빠져나갔어요. 사이드 미러로 보니 정신을 차린 남편과 사채업자들이 황급히 자기들 차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헤드라이트 불빛이 빗속을 가르며 우리 뒤를 바짝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비에 젖은 도로 위에서 아찔한 추격전이 시작된 겁니다. 강 대표는 핸들을 능숙하게 꺾으며 좁은 국도를 빠르게 빠져나갔어요. 카메라 없는 외곽도로로 빠질 거예요. 조금만 버티세요. 뒷좌석에 누운 저는 또다시 밀려오는 진통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강 대표는 운전을 하면서도 조수석에 있던 구급상자를 뒷좌석으로 던져주었어요. 숨 크게 들이쉬어요. 곧 악이 나올 것 같으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요. 저는 구급상자를 끌어안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통증이 배가 됐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강 대표는 백밀러로 저를 한번 보더니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내가 바로 그 여자 손에 죽었어요. 저는 숨을 헉 들이켰습니다. 시술 받으러 들어갔다가 마취 잘못 맞고 다시는 내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 여자는 사고가 아니라고 발뺌만 하더군요. 저는 그제야 이 남자의 절박함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알 것 같았어요. 저와 강 대표는 같은 사람에게 상처받은 같은 목적을 가진 사이였던 겁니다. 그때 갑자기 차차가 뒤에서 강하게 들이받치는 충격이 전해졌어요. 쾅하는 소리와 함께 벤이 휘청거리며 빗길에 미끌렸습니다. 남편이 운전하는 차가 우리 벤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거였어요. 어떻게 해요? 차가 미끄러져요. 꽉 잡아요. 차체가 도로 옆 가드레일을 향해 그대로 돌진했습니다. 저는 충돌을 직감하고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 강 대표가 핸들을 반대로 확 틀었습니다. 배는 가드레일을 아슬아슬하게 스치며 가까스로 균형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충돌의 여파로 어딘가에서 타이어가 찢어지는 파열음이 들렸습니다. 펑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한쪽으로 기우뚱했어요. 타이어 하나 나갔네요. 그래도 멈출 수 없어요. 강 대표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았습니다. 곧이어 인근에 버려진 폐공장 부지로 핸들을 꺾어 들어갔어요. 어둡고 거대한 철제 구조물들이 즐비한 곳이었어요. 강 대표는 그 거대한 구조물 뒤편으로 차를 몰아넣어 완벽하게 숨었습니다. 엔진을 끄고 헤드라이트를 내리자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어요. 잠시 후 우리를 쫓던 차의 불빛이 폐공장 입구에서 멈칫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남편과 사채업자들이 우리를 놓치고 입구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어요. 어디 갔어? 분명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똑바로 좀 찾아봐. 이 어두운 데서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차도 안 보이는데. 그들의 목소리가 멀어지자 강 대표는 조용히 차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이에요. 저쪽에 내가 마련해둔 곳이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요. 강 대표는 저를 부축해 공장 지하로 통하는 좁은 계단을 내려갔어요. 한 발 한 발 내려갈 때마다 진통이 더 거세졌지만 저는 강 대표의 어깨에 의지해 버텼습니다. 지하 깊숙한 곳에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작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강 대표가 비밀리에 준비해둔 안전한 은신처였습니다. 저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의 머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순간이 닥친 겁니다. 나와요. 아기가 나오려고 해요. 어떡해요?
강 대표는 황급히 가져온 의료 도구들을 소독하며 제 앞에 자리를 잡았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요. 내가 받을게요. 마지막으로 있는 힘껏 힘줘요. 저는 차가운 바닥에 누워 제 안에 남은 모든 힘을 끌어모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세상에 데려오기 위해 저는 비명과 함께 마지막 사력을 다했어요. 폐공장 지하로 몸을 숨긴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깊은 밤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닥 위에서 저는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쥐어짜냈어요. 강 대표의 침착한 손길과 저의 핏발선 의지가 만나 마침내 작은 울음소리가 그 어두운 지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고 힘찬 첫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마치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끔찍한 계획을 비웃기라도 하듯 우렁찬 울음이었습니다. 강 대표는 깨끗한 천으로 아이를 감싸 제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딸이에요. 아주 건강해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저는 자꾸 따뜻한 아이를 가슴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 아이를 살려주셔서요. 품 안에서 꾸물거리는 아이를 내려다보는데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끓어올랐어요. 저를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공포가 순식간에 활활 타오르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쥐며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어요. 이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절대로 숨어 살지 않겠다고요. 비겁하게 도망치는 대신 그들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워 철저하게 무너뜨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어요. 어느 날 지하 은신처로 누군가 조심스럽게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 제 탈출을 도왔던 윤간호사였어요. 강 대표가 수소문 끝에 윤간호사에게 연락을 닿게 한 거였습니다. 윤간호사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왔어요. 사모님, 무사하셨군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아기는요? 아기는 괜찮아요? 윤간호사님 덕분에 저도 아이도 이렇게 살았어요. 그날 그 은혜는 평생 못 잊어요. 윤간호사는 품에 안고 온 서류 봉투 하나를 제게 내밀었어요. 이거 보세요. 제가 병원에서 몰래 빼왔어요. 원장님이 사고를 덮으려고 손댄 진료 기록들이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종이 위에는 시어머니가 지금껏 저지른 일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강 대표도 자기가 그동안 모아온 자료를 꺼내 그 옆에 펼쳤어요. 내 아내가 죽었을 때 기록이에요. 윤간호사가 가져온 거랑 한번 맞춰봅시다. 두 사람의 자료를 나란히 놓고 대조해보니 끔찍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두 번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오래된 약을 쓰고 서류를 고쳐온 거였습니다. 강 대표의 아내도 또 다른 피해자들도 모두 그렇게 당한 거였어요. 저는 그 서류를 보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한 거예요?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알고 나서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자료를 가슴에 안고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당장이라도 이 모든 걸 들고 경찰서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금 어설프게 신고했다간 저 사람들 돈으로 다 빠져나갈 거예요.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요. 맞아요.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제대로 준비를 해야 돼요.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막아야 합니다. 저도 도울게요.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끝까지 함께 할게요. 그렇게 우리 셋은 그 어두운 지하실에서 단단한 약속을 맺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때까지 치밀하게 증거를 모으고 덫을 놓기로요. 같은 상처를 가진 세 사람이 하나로 뭉친 순간이었습니다. 강 대표는 무엇보다 먼저 저와 아이가 안전하게 지낼 곳부터 마련해 주었어요. 새로운 거처와 임시로 쓸 수 있는 신분증까지 구해다 주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새근새근 잠든 새벽마다 강 대표가 구해다 준 책들을 펼쳐들었어요. 법을 다루는 일과 병원 행정에 관한 두꺼운 책들이었습니다. 낯선 단어들이 가득했지만 저는 한 줄 한 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고 또 읽었어요.
이제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을 거예요. 내 힘으로 우뚝 설 거예요. 어느 날 윤 간호사가 또 다른 소식을 들고 왔어요. 사모님, 그거 아세요? 결국 그 병원 문 닫았대요.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다가 시댁 식구들 다 뿔뿔이 흩어졌다지 뭐예요. 저는 그 소식에 잠시 손을 멈췄어요.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됐네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진짜는 지금부터예요. 저는 책을 파고드는 한편으로 과거 남편이 저질러 놓은 일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제 이름으로 빚을 끌어다 쓴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 서류들을 꼼꼼히 살피며 허점을 찾아냈습니다. 이걸 무효로 돌릴 방법을 차근차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저는 그저 당하기만 하던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는 매일 조금씩 그 나약한 저를 지우고 차갑고 이성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어요. 은신처에서의 생활은 결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좁고 척박한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지냈어요. 강 대표는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주었고 윤 간호사는 틈틈이 아이를 봐주며 제 공부를 응원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진짜 가족보다 더 끈끈하게 서로를 보듬었습니다. 그 속에서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무럭무럭 자랐어요. 방긋방긋 웃는 아이의 얼굴이 지치고 힘든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었어요. 너만 보면 엄마는 못할 게 없어. 엄마가 꼭 지켜줄게. 길고 긴 터널 같던 은신처 생활이 어느덧 막바지에 다다랐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우편함에서 한 통의 통지서를 꺼내들었어요. 그토록 매달렸던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됐어요. 드디어 됐어요. 이제 세상으로 나갈 수 있어요. 강 대표와 윤 간호사도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저를 축하해 주었어요. 저는 잠든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됩니다.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나가 빼앗긴 제 삶을 되찾을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거예요. 자격증을 손에 쥐고 세상 밖으로 나온 뒤로 어느덧 7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7년은 제게 그냥 흘러간 세월이 아니었어요. 이를 악물고 버텨낸 하루하루가 쌓이고 쌓여 만들어낸 제 두 번째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강 대표의 조언과 추천에 힘입어 수도권에 자리한 제법 큰 종합병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법무행정팀의 정규직 직원으로 당당하게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남편의 그늘도 시어머니의 모진 핍박도 없는 번듯하고 안정된 직장이었어요. 출근 첫날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단정한 옷차림을 매만지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사원증을 목에 거는데 어찌나 떨리던지 끈을 2번이나 놓쳤습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이런 곳에 다니게 될 줄이야. 정말 꿈만 같아. 병원 로비를 처음 걸어 들어가던 그 순간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그 넓은 공간에서 저는 더 이상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 두 발로 당당하게 서 있는 한 사람의 어엿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꼬박 일하고 받은 첫 월급으로 저는 제일 먼저 아이에게 줄 선물을 샀습니다. 알록달록한 그림이 그려진 유치원 가방과 작고 예쁜 옷 한 벌이었어요. 가게에서 그 가방을 고르는 내내 저는 자꾸만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이에게 새 가방을 메어주는데 그만 참았던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어요. 저는 영문도 모르는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엄마가 이제 다 사줄 수 있어.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지 다 말해. 엄마 왜 울어? 가방이 마음에 안 들어? 아니야, 너무 좋아서 그래. 우리 딸이랑 이렇게 있는 게 엄마는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 작은 두 팔로 제 목을 감싸는 아이의 온기에 저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지난 7년의 서름이 그 작은 품 안에서 모두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어요. 직장에서의 제 모습은 과거에 나약하기만 하던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서류 한 장 한 장을 빈틈없이 들여다보는 제 꼼꼼함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지난날 시어머니의 숨겨진 비리를 파헤치며 몸으로 익힌 실무 감각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남들이 무심코 넘기는 작은 허점까지 제가 척척 잡아내자 병원장님과 동료들이 저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병원장님이 직접 제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서지수 씨가 한번 봐준 서류는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어요. 아주 든든합니다. 아니에요. 그저 제가 맡은 일이라 꼼꼼히 봤을 뿐입니다. 그 꼼꼼함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병원에 서지수 씨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옆자리 동료도 입을 모아 저를 치켜세웠어요. 서지수 씨, 이런 것도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팀의 보배라니까. 다들 너무 좋게 봐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병원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재로 단단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사람을 살아있게 만드는 일인지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퇴근 후의 일상도 더없이 평온하고 따뜻했어요. 작지만 햇볕이 잘 드는 임대 아파트에서 저는 매일 저녁 아이와 도란도란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오늘 유치원에서 뭐하고 놀았어? 재밌었어? 친구들이랑 그림 그렸어. 내가 엄마 그렸다? 엄마를 그렸어? 어디 우리 딸 솜씨 한번 구경해볼까? 서툰 솜씨로 그린 그림 한 장이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제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주말이면 강 대표와 윤 간호사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까운 공원에 돗자리를 펴고 손수 싸온 김밥을 나눠 먹으며 평범한 나들이를 즐겼어요.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너무도 평범해서 더없이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강 대표는 어느새 자기 과거에 깊은 상처를 딛고 우뚝 일어선 모습이었습니다. 탄탄한 보안회사를 차려 운영하며 어엿한 사장님으로 거듭나 있었어요. 윤 간호사 역시 우리 병원으로 자리를 옮겨와 수간호사로 승진했습니다. 우리 셋은 각자의 자리에서 보란듯이 성공적으로 자립을 이뤄낸 거예요. 우리가 그 깜깜한 지하실에서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다 서지수 씨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덕분이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을요? 두 분이 없었으면 저는 진작에 무너졌을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다 같이 만든 결과입니다. 돗자리에 둘러앉아 웃고 떠드는 그 순간순간이 저는 매번 꿈인가 싶어 볼을 꼬집어 보곤 했습니다. 저는 틈틈이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영상으로 하나하나 남겼어요. 처음 자전거를 타던 날도, 앞니가 빠져 활짝 웃던 날도 모두 담았습니다. 매일 밤 아이가 잠들면 저는 작은 수첩을 펼쳐 그날 하루를 적었어요. 별일 없이 무사히 흘러간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수첩한 귀퉁이에 저는 늘 같은 다짐을 적고 또 적었습니다. 이 두 손으로 어렵게 일군 행복을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수사원 표창식이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그 자리의 대표로 단상에 오르게 되었어요. 제 이름이 또렷하게 불리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단상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상패를 받아드는데 객석 한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와 강 대표가 저를 향해 환하게 손을 흔들며 큰 소리로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두 눈에 담는 순간 지난날의 모든 고통이 비로소 말끔히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맨발로 빗속을 달리던 그 밤도, 차가운 컨테이너 바닥에 쓰러져 있던 순간도 이제는 모두 다 지나간 과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 위에서 객석을 향해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그런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강 대표가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강 대표는 손에 쥔 작은 상자 하나를 수줍게 내밀었습니다. 별건 아니고요. 아이 주려고 준비했어요. 작은 목걸이 하나예요. 이런 걸 또 언제 준비하셨어요? 정말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앞으로도 두 사람한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어요. 늘 곁에 있을게요. 저는 그 진심 어린 마음에 환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고마워요. 그 마음 제가 잘 받을게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향한 마음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었어요. 이제 제 명예의 통장에는 제법 든든한 액수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남편이 제 이름으로 함부로 떠넘겼던 그 부당한 빚도 마침내 법적으로 무효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깨끗하게 제 신용을 되찾으면서 과거의 지긋지긋한 흔적까지 말끔히 지워낸 거예요. 이제 정말 다 끝났어. 나쁜 기억은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지웠어. 모든 것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황금기가 시작되었다고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푹 놓고 있던 어느 평화로운 일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녁을 짓다가 무심코 창밖을 내다본 저는 아파트 단지 입구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알 수 없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돌려 다시 도마 위로 손을 옮겼습니다. 설마 그 평온함을 송두리째 깨뜨릴 불길한 그림자가 바로 그 입구에 천천히 들이우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모른 채로요. 다음날 아침 8시,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의 시작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이를 유치원 통학버스에 태워보내고 출근 준비를 서둘렀어요. 버스가 떠나는 걸 손흔들어 배웅하고 돌아서는데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파트 단지 주차장 기둥 뒤에서 누군가 저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낯익으면서도 끔찍한 그 실루엣에 저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 보니 그곳에는 정말로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7년 만에 마주한 남편은 차마 사람 꼴이라고 하기 어려울 만큼 초췌해져 있었어요.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렸는지 노숙자나 다름없는 행색이었어요. 오랜만이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아주 잘 먹고 잘 살았구나.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온 거야? 당장 돌아가. 그때 남편의 등 뒤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끼만 남은 얼굴의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제 옷차림과 단지에 세워둔 제 차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렸습니다. 글쎄, 아주 팔자가 폈구나. 차도 있고 번듯한 옷도 입고 말이야.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노려봤습니다. 어떻게 여기로 알고 찾아온 거야?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한 발짝 다가왔어요. 네 년이 죽었다고만 생각하고 보험금도 포기했지. 그런데 알고 보니 멀쩡히 살아서 좋은 직장까지 다니더구나. 사람을 풀어서 수소문하느라 아주 고생 좀 했다. 저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기 손으로 저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 이제는 살아있는 저를 찾아내 또 다른 것을 노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복잡하게 갈 거 없어. 당장 1억만 내놔. 그럼 우리도 조용히 사라져 줄게. 1억?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돈 안 내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우리가 법원에 가서 아이를 데려갈 거다. 합법적으로 말이야. 저는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인생의 유일한 약점이자 보물인 아이를 저들이 볼모로 삼으려 하고 있었어요. 양육권이든 면접 교섭권이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 아이 합법적으로 데려올 수 있어. 친아빠 권리라는 게 있으니까. 저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결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림없는 소리. 그런 협박에 내가 넘어갈 것 같아?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제가 차갑게 돌아서려 하자 흥분한 남편이 갑자기 제 출근 가방을 거칠게 낚아챘어요. 가방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면서 안에 든 서류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디서 큰 소리야. 네가 집을 나가서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난 거잖아. 남편은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다 듣도록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람나서 도망간 주제. 애 엄마라는 게 부끄럽지도 않아.
저는 새빨간 거짓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함부로 짓거리지 마. 누가 누구더러 그런 말을 해? 웅성거리는 소리에 단지 경비원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아니, 아침부터 무슨 일입니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경비원이 끼어들자 두 사람은 일단 분한 표정으로 한 발 물러섰어요. 오늘은 이쯤 할게.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명심하거라. 저는 흩어진 서류를 주워 담으며 떨리는 손을 간신히 진정시켰어요. 하지만 그날의 악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일하는 병원 로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저를 향해 돈을 뜯어내기로 작정한 사채업자들이 두 사람의 뒤를 봐주고 있었습니다. 그 비유 아래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가 근무하는 병원 로비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그들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거짓말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여기 이 여자가 자식 버리고 도망간 파렴치한 엄마예요. 남편 두고 바람나서 집 나간 여자가 무슨 낯짝으로 여기서 일을 해? 병원을 찾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순식간에 병원 안에 악성 소문이 쫙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지수 씨한테 저런 사연이 있었어? 멀쩡한 줄 알았는데. 따가운 시선들이 사방에서 저를 찔러댔어요. 급기야 인사위원회가 열릴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돌면서 제가 어렵게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또 빼앗기는 건가? 또 무너지는 거야? 설상가상으로 며칠 뒤 병원으로 한 통의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합의금을 노린 사채업자들이 수임료를 대신 내주고 변호사까지 붙여준 거였어요. 그 변호사 이름으로 양육권과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내용 증명이 날아온 겁니다. 저는 그 서류를 손에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냥 으름장이 아니었어. 진짜로 일을 벌일 작정이구나. 저는 무엇보다 아이가 걱정됐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아이를 그곳에 둘 수는 없었어요. 저는 한동안 아이를 강 대표의 집으로 피신시키기로 했습니다. 엄마, 나 왜 아저씨 집에 가?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 잠깐만 아저씨 집에서 재밌게 놀고 있어. 엄마가 금방 데리러 갈 거야. 아이를 떠나보내고 텅 빈 아파트에 홀로 남자 과거의 악몽이 다시금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저는 어두운 거실에 우두커니 앉아 끔찍한 압박감에 사로잡혔어요. 그날 밤 자정 무렵이었어요. 제 휴대전화로 사진 한 장이 전송됐습니다. 남편이 보낸 거였어요. 사진 속에는 아이가 머무는 강 대표의 집 근처 풍경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어서 도착한 문자 한 통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내일까지 돈 안 보내면 친아빠 권리로 내가 직접 애 데리러 갈 거야. 저는 휴대전화를 꽉 움켜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저 두려움에 떨고만 있던 7년 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섬뜩한 최후 통첩을 받은 다음날 오전, 저는 더 이상 떨고만 있지 않았어요. 7년 전에 저였다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는 그 긴 은신처 생활 동안 차곡차곡 준비해둔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의료사고를 덮으려 손댄 서류들과 마취제를 바꿔치기 하라고 지시하던 그 통화녹음 원본이 담긴 저장장치였어요. 저는 그것을 가방 깊숙이 챙겨놓고 곧장 관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길에 저는 강 대표와 윤 간호사에게 차례로 연락을 넣었어요. 이미 우리 셋은 오래전부터 이날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쳐둔 상태였습니다. 같은 시각 윤 간호사는 병원에서 동료들을 한데 모았어요. 사채업자들을 등에 업은 시어머니 일당이 로비에서 벌인 그 소동이 명백한 잘못임을 밝혀야 했습니다. 다들 그날 본 거 그대로 증언해 주세요. 멀쩡히 일하는 사람을 거짓말로 매도한 거잖아요. 맞아요. 저희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게요. 서지수 씨 억울한 거 다 알아요.
윤 간호사는 로비의 소동이 고스란히 찍힌 영상과 동료들이 한마음으로 작성한 탄원서를 경찰에 곧바로 제출했습니다. 강 대표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자기 회사의 직원들을 동원해 아이가 머무는 집 근처에 남편이 얼씬도 못하도록 철통 같은 방어막을 쳤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그 인간 절대 아이 근처에 못 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강 대표는 과거 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난 그 사건을 다시 봐달라는 요청서를 언론과 검찰에 동시에 뿌렸습니다. 이제 모든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점심 무렵 남편과 시어머니는 병원 앞 카페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돈을 받아낸다는 생각에 두 사람의 얼굴에는 의기양양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큰년도 별 수 있겠어? 자식 앞에서는 별 수 없이 돈을 싸들고 올 거다. 1억이면 당분간 빚쟁이들 입은 맞겠지? 잘하면 더 뜯어낼 수도 있고. 그런데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현금 가방을 든 제가 아니었습니다. 체포영장을 손에 든 형사들이었어요. 살인미수와 보험 사기 혐의로 형사들이 두 사람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두 분 다 잠깐 같이 가셔야겠어요. 할 얘기가 많아요.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가 뭘 했다고? 사람 잘못 봤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시어머니는 핏대를 세우며 발악했습니다. 천연이 자식을 버린 거라니까. 양육권은 우리한테 있어. 바로 그때 제가 형사들에게 건넨 녹음 파일이 그 자리에서 재생되었습니다. 마치 죄를 바꿔치기 하라고 지시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카페 안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자기 입으로 뱉었던 그 끔찍한 말들이 흘러나오자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건 어떻게 저걸... 저는 그제야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당신이 한 짓을 다 녹음해둔 사람이 있었어. 7년 동안 이날만 기다렸다고. 두 사람은 그대로 형사들에게 끌려갔어요. 치주실로 들어간 남편은 자기는 어머니의 계획을 전혀 몰랐다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다 어머니가 시킨 거예요. 저는 죄가 없다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대추 사기는 저놈이 다 주도했어요. 내 이름까지 팔아먹은 게 누군데? 같은 피가 흐르는 모자가 서로에게 모든 죄를 떠넘기며 추악하게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결국 저 사람들의 끝이 저렇구나. 며칠 뒤 강 대표와 윤 간호사가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보고 겪은 모든 악행을 조목조목 또렷하게 증언했어요. 제 아내도 저 사람 손에 그렇게 갔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나와선 안 됩니다. 제가 그날 밤 두 귀를 똑똑히 들었어요. 사람을 죽이려는 계획이었어요. 제가 제출한 빈틈없는 증거 자료들이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되면서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들이 억지로 걸었던 양육권 소송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기각되었어요. 경찰의 수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대적인 조사 과정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은 물론이었어요. 그들을 앞세워 합의금을 갈취하려던 사채업자들의 불법적인 빚 독촉과 공갈 협박 정황까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그 사채업자 무리까지 한꺼번에 줄줄이 잡혀들어갔어요. 그들의 파렴치한 민낯이 세상이 생생하게 까발려지자 사람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습니다. 병원 측에서도 사건의 진짜 전말을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저를 둘러쌌던 모든 오해를 거두고 열리려던 인사위원회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서지수 씨, 정말 미안해요. 사정도 모르고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아니에요. 이제 다 밝혀졌으니 됐습니다. 부당한 일에 맞서 끝까지 싸운 서지수 씨가 정말 대단해요. 우리 병원이 응원합니다. 오히려 부당한 폭력에 굴하지 않고 맞서 싸운 제 용기를 모두가 지지해 주었습니다. 흔들리던 제 자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졌어요. 얼마 후 저는 구치소 면회실을 찾았습니다.
좁은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초췌해진 시어머니와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자 두 사람은 그제야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지수야, 한 번만 봐줘.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면목이 없구나. 저는 그 어떤 동요도 없이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들이 직접 파놓은 지옥불에 이제 스스로 갇혀서 평생 죗값을 치러. 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저는 그 차가운 면회실을 빠져나왔어요. 문 밖으로 나서자 오랜만에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모두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구치소를 나선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길고 길었던 재판 끝에 마침내 법의 심판이 내려졌어요. 법원은 시어머니에게 살인미수와 의료법을 어긴 죄를 물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보험 사기에 함께 가담하고 저를 협박한 죄로 징역 7년이라는 무거운 벌이 내려졌어요. 판결이 확정되던 날 저는 법정 한쪽에 조용히 앉아 그 모든 과정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두 사람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끌려 나가는 모습을 저는 담담한 마음으로 바라봤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그들이 숨겨두었던 얄팍한 재산까지 모조리 드러났어요. 차명으로 빼돌려둔 계좌마저 사채빚과 의료사고 피해자들에게 줄 배상금으로 남김없이 집행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감옥 안에서조차 누구 하나 찾는 이 없이 철저하게 외톨이가 되는 비참한 처지에 놓였어요. 저는 그 완벽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남편과의 이혼 절차도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도 오롯이 저 혼자 갖게 되었어요. 서류상으로도 그 끔찍했던 악연의 끈을 완전히 끊어낸 겁니다. 이혼 서류의 마지막 두 장을 찍던 날 저는 비로소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나는 자유야. 윤관에서도 과거에 깊은 상처를 딛고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산모와 아기들을 돌보는 산후조리원을 차려 어엿한 원장님이 되었어요. 저는 주말마다 윤간호사의 조리원을 찾았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과 산모들에게 제가 아는 것들을 나누며 상담을 도왔어요. 한때 가장 막막했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손 내미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 대표는 그 모진 폭풍우를 함께 견뎌낸 제 곁에서 변함없이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었어요.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로의 깊은 상처를 온전히 들여다보고 보듬으며 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만들어갔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누구보다 단단한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사이 유치원을 무사히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자기 몸집만한 새 책가방을 메고 운동장을 신나게 뛰어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폐공장 지하, 그 차가운 바닥에서 첫 울음을 터뜨렸던 작은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준 거예요. 저는 그 모습만 보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 차올랐습니다. 병원에서의 제 자리도 더욱 단단해졌어요. 저는 법무팀의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억울하게 의료 분쟁에 휘말린 피해자들을 돕는 지원 시스템을 병원 안에 새롭게 만드는 일을 맡았어요. 저는 그 일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나날을 보냈습니다. 지난날의 아픔이 같은 처지의 누군가를 돕는 힘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강 대표와 함께 아이의 수업 참관을 가기 위해 나란히 길을 걷고 있었어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길 위에서 저는 무심코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습니다. 포털 뉴스에 익숙한 이름이 떠 있었어요. 교도소 안에서 폭행 사건에 휘말려 남편이 형량을 더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한참 동안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 마음에는 그 어떤 동요도 일지 않았습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심지어 통쾌함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나와는 완벽하게 아무 상관없는 먼지 같은 이야기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제 저 사람들은 제 인생에 단 한 줌의 무게도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을요. 남편의 빚과 시어머니의 핍박,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노린 끔찍한 음모 앞에서도 서지수는 오직 아이 하나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맨발의 빗속을 견뎌냈습니다. 차가운 폐공장 지하에서 피어난 작은 생명은 무너졌던 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운 가장 강한 빛이 되어주었지요. 우리는 그렇게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온 사람이 어떻게 자기 손으로 단단한 아침을 되찾았는지를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서지수는 자신을 짓밟으려던 모든 어둠을 이겨내고 마침내 눈부신 햇살 아래 당당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용기 있는 서지수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